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화폐적인 현상이 일정 부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연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연준도 어찌할 수 없는 게 바로 부동산 버블이죠. 상업용 부동산 특히 그렇고. 9월 FOMC를 보면 연준이 점도표를 이제 한없이 올렸잖아요. 연준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안 할까요? 저는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아는 게 연준인데 왜 금리를 이렇게 미친 듯이 올릴까요? 인플레이션 여기서 더 올린다고 해서 금리 올린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잡히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연준이 빨리 이거 꺼트리고 싶은 거예요. 빨리 터트리고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누가 죽어요? 바로 부동산 기업들이 죽잖아요. 다 상환 안 되거든요. 이게 정말 거대한 규모인데다가 요즘에 누가 건물을 사요? 다 안 사지. 샌프란시스코 건물들 보면은 마이너스 40%에서 60%까지 빠진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이제 서부 부동산 시장, 상업용 시장 보면은 대충은 마이너스 한 30% 정도 빠졌다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30% 가까이.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최중심과 어떤 건물은 10% 빠진 게 있을 거고 또 약간 외곽 쪽엔 50% 빠진 게 있겠죠. 쉽게 말하면 증시가 30% 정도 빠진 그 조정이면 50% 빠진 종목도 있고 10% 빠진 종목도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거는 연준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시를 연준이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금리 내린 거밖에 없죠. 근데 금리를 내리려면 여러분들 뭐가 팍 터져야 됩니다. 터져야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당위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당위는 없는 겁니다. 금리를 대략 한 3% 이하로는 내려줘야지 은행들이나 투자자들이나 다 만기 연장도 해주고 좀 편해지는 거죠. 이자도 내야 하는 그런 상업용 부동산 기업들도 좀 좋아지는 거고 펀드들도 기준금리 5%대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상환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점도표를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린 효과가 바로 나타나죠. 4.7%, 4.9%까지 확 날아가는 거죠. 이게 진정한 블러핑이에요, 블러핑. 아무튼 부동산 업계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만기 연장이거든요. 만기 연장.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연장인 거죠. 금리를 낮춰가지고 만기 재연장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공실이 줄어들려면 방법이 없어요. 경제가 더 성장해가지고 오피스 수요가 늘어야 되는데 이게 몇 년 걸리는 이슈거든요. 중국 부동산처럼. 예전에 이제 잠실 롯데아파트 타워 123층인가 있잖아요. 석촌호수 그 동쪽에 있는 동호에 있는 거. 그거 생길 때 서울에 이제 오피스 폭탄이 떨어진다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게 엄청 거대한 그 오피스 공급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오피스 시장이 정체될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었어요. 그게 한 2011년도인가 막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 되게 안 좋았잖아요. 아파트도 되게 안 좋은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그 시그니엘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5년 동안 공실이 계속 있었었고 그게 이제 점점점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거를 이제 채워줄 이제 기초 체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도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공실도 줄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리모델링 해가지고 오피스를 이제 주거용 용도로 바꾸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한 달, 두 달, 몇 달 걸린 게 아니고 몇 년 이제 걸리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수석도 끝났고 해서 올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올해 저는 까불면 다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올해 이제 버신 분들도 있고 못 버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계좌를 지금 까서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이제 기부도 하시고 또 해외 주식으로 버신 분들은 양도세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애국하셔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주식시장에서 돈 번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올해 지수가 한 3%, 30% 정도 올랐다고 막 강세장이라고 몇 달 전만 해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주식시장이 확 폭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이 완전 저점이었단 말이에요. 1월 달 그때쯤부터 쭉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강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작년까지 주식 안 하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돼 있겠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에 고점이랑 올해 고점이 좀 비슷해요. 적어도 이 채널 보신 분들은 적어도 한 주식을 3년 정도는 이상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나스닥 고점 16,000에서 물린 분들이 수두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대부분 고점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그거는 리테일 했을 때 PB할 때 10년 동안 아주 잘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제 객장에 전화도 많이 오고 통장 개설을 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번호표를 이제 들고 이제 기다리죠. 스님도 오시고 애기 엄마도 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끼리 메신저를 해요. 지금이 꼭지인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올해 저는 연초에
올해는 까불면 다치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에코프로 고점에 물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이제 90만 원 깨졌더라고요. 저는 에코프로 종목을 가끔 봐요. 그러니까 시세만 봅니다. 왜 시세만 보냐면 사람들의 광기가 어떤가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시장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센티멘트를 이제 측정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도 저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세를 가끔씩 보는데, 아무튼 이제 에코프로 고점에서 물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이고 대부분 물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미국 금융상품인 그 TMF도 모든 투자자들이 아마 물려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2021년 1월에 여의도 본사에서 퇴사했는데 그 전에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채권 트레이더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채권 시장이 열린 이후로 지난 뭐 한 100년 이상 열린 이후로 이렇게 10년 넘게 최장기 버블이 낀 적이 없었다. 최장기 강세장이 간 적이 없었다. 왜냐면 이게 채권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놓고 기다리면 무조건 올라가는 장이야. 물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미국 국채시장은 계속 그래 왔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2020년쯤에 미국 시장 금리가 마이너스를 갔었어요. 시중 금리가. 보통 유럽이나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가거든요. 유로화나 엔화를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외 그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만 예치해도요 이자가 생기는데 그 이자가 내가 돈을 내야 되는 이자예요. 예치 이자. 그래서 저도 이제 기관에 있을 때는 거의 현지은행에 돈을 스테이 시키지 않고 최소 금액만 보냅니다. 주식이나 채권이나 선물옵션을 매도하는 그 넷 금액만 다 계산해가지고 보내놓거든요. 그렇게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은 이자를 냈어요. 어쨌든 스치기만 해도 진짜 이자를 내야 돼요. 출혈이 심한 거죠. 스치기만 해도.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대부분 이제 안 해보셨으니까 시중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채권을 살 때도 웃돈을 얹어서 사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평가하고 비싼 상태인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국채 시장에서 이런 채권이 마이너스 채권이 자그마치 한 40% 됐어요. 40%. 왜냐하면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이 되는 유럽이라든가 일본 채권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제 펼쳐진 거죠.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이라든가 엔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인 걸 아니까 그렇게 늘 업무 처리를 하고 돈 같은 것도 이렇게 늘 계산을 해가지고 보내고 인출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2020년인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은행에서 청구서가 온 거예요. 이자를 내라고. 아니 이자를 왜 내냐고, 내가 대출 받은 것도 아닌데. 게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빵프로거든. 빵프로. 왜냐면 팬데믹 탁 터졌으니까 빵프로가 된 거죠 당연히. 무슨 이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중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나가는 거니까. 업력이 30년 넘었던 그 부서장님도 놀라고 뭐 팀장님도 놀라고 다른 부서들도 놀라고.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경험이 오는 거예요. 미국이 시중금리가 마이너스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같이 그 달러 페그제를 하는 나라들도 덩달아서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달러, 홍달 돈 보낼 때도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감안해야 되는 거지. 증권사에서 보면은 자기 매매로 주식하는 비중은 되게 작아요. 되게 작고 대부분은 채권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채권의 그 수요가 어떤 수요냐면 ELS 해지 수요거든요. ELS 해지 수요. ELS라는 상품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면 한 95% 정도는 안전한 국채 같은 거를 사요. 3년짜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자를 받아가면서 만기 때 원금이 돼요. 95%가 원금이 된다, 100%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권사는 피해를 안 봐요. 대신 5%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초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들 사요. 그러면 주식 선물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5%짜 이게 팡 터져가지고 다 사라지더라도 증권사는 100% 안전한 거죠. 국채가 다 올랐기 때문에 원금 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주식 선물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낙인이라는 게 생기면서 손해 보면서 막 40% 50% 손해 보면서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증권사들은 이제 그쵸 반만 돌려주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ELS가 진짜 안 좋은 상품이고 이게 미국에 또 ELS가 없어요. 못 팔게 하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밖이 좀 시끄러워져가지고요 들어왔고요. 이건 약간 여담이긴 한데 증권사가 이제 그 주식도 자기 자본으로 굴리고 채권도 굴리고 이제 선물도 굴리는데 주식은 굉장히 작아요. 엄청 작고 왜냐면 리스키하기 때문에 해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이제
프랍 비중에서 주식은 작고 대부분 이제 채권이라든가 선물 옵션 이쪽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이제 선물 옵션 비중이 굉장히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ELS 아시잖아요. ELS 이게 ELS를 하시게 되면 선물을 해지하는 규모가 상당히 커요. 뭐 대형 증권사들은 몇 조씩 갖고 있거든요. 해외 그 선물 옵션을. 그리고 이제 프랍에서 국채를 매수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해지 용도로도 그 선물 옵션을 매수합니다. 주로 이제 통화 옵션으로 이제 환해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됐었던 게 언제냐면 이제 바로 팬데믹 때였습니다. 그 뭐 주식, 채권, 원자재, 유가, 코인 모든 시장이 다 그때 망가졌잖아요. 여러분들은 안전자산 생각하는 그 금가격도 폭락했었거든요. 어마어마했었죠. 뭐 사무실에서 탄식 나오고 데드캣바우스 한 4번 나섰나? 연준이랑 재무부랑 막 금융 안정시키려고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시장이 잠깐 올랐다가 다시 다음날 되면 3-4%씩 나스닥 확 빠지고 그게 데드캣바우스로 이렇게 막 났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야기를 미리 드리는 거고, 아무튼 그때마다 사무실도 조용해지고 점점 조용해지고, 그때 제가 선물옵션 마진콜 났던 거 그 보냈던 금액이 1조 원이 넘었었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진짜 돈을 많이 보냈어요. 뭐 갑자기 한국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담당이 저니까 저한테 보낸 건데, 이제 각 사별로 지금 해외로 송금한 마진콜 금액들 집계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보낸 걸 딱 계산해 보니까 1조 원이 넘었죠. 그때 2020년 3월달이었고 4월달 것까지 했으면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때까지도 계속 마진콜을 났었으니까. 거의 이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1조 이상씩은 그 마진콜을 맞았었어요. 물론 다 그 뒤로 시장이 이제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다 이제 메꿔지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계속 다시 이제 출금을 했었고. 아무튼 마이너스 금리를 만든 이유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시중에 돈을 이제 돌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유럽이라든가 일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자 나라에서 하는 거고, 한국이 하면은 이제 안 되죠. 왜냐면 한국이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발해 버리니까 돈을 막 미친 듯이 사람들이 막 잘하잖아요. 한국 부동산 광풍 엄청 나잖아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리테일 쪽은 안 그런데 기관 쪽은 그렇게 해요. 돈을 예치를 하게 되면 그 이자를 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일본은행에다가 이제 일반 개인이 이제 돈을 넣으면 보통 이자가 1년에 0.1%씩 붙거든요. 몇 년 전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 많아져. 그래서 일본 노인들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안 하고 장롱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예금을, 그 현찰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들도 그 돈이 많은데, 유보금이 많은데 이게 은행에 넣게 되면은 이게 보관료처럼 내야 되잖아요. 보관료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소비를 하거나 그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이제 생기가 돌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해외에다가도 투자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캐리 투자, 와타나베 부인 뭐 이런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그런데도 일본이나 유럽이 10년 넘게 마이너스 금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문제가 이제 깊은 거고, 또 경제가 안 도니까 인플레이션도 잘 안 생기고 그랬던 게 최근 3년 빼고 그 전에 10년 동안 이제 그래 왔었던 거죠.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인플레가 조금 생긴 거는 요거는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착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유럽이라든가 일본은 그 차세대 산업, 뭐 4차 산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약해요. 뭐 미국이랑 중국이 탑이잖아요. 별로 투자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국도 좀 마찬가지죠. 4차 산업에 있어서 내세울 수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보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미국밖에 없다.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요. 이 얘기들도 아마 뭐 6개월, 1년 되면은 역시 도코 투자지가 했던 얘기 맞았다, 이런 얘기들 하실 것 같고,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은 미국이 자체 생산 국가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상황인데, 특히 이 비싼 물가가 지금 거의 2021년부터 이제 3년째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내년이면은 적응을 서서히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6월달부터 9월달까지 PC 물가가 그 3.2%에서 3.3% 거의 이제 안정되고 있거든요. 뭐 내년 되면 더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겠죠. 이거는 올해 이제 GDP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내년 되면 GDP가 좀 꺾일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파업이다 뭐 이것저것 얘기 많은데 이건 다 시장의 노이즈예요.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막 물가를 다시 푸시업 시키고 이런 현상들이 잘 없을 것 같고, 여기다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터져가지고 경기가 확 꺾여버리면 물가 이거 바로 잡혀요. 연준도 그걸 이제 원하는 거지. 이게 제일 깔끔하고 제일
짧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법원은 그렇게 꺼트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막 그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노조에서 막 이렇게 파업한다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 얘기하는데 지금 맥도날드 그 알바 뛰면 시급이 15불 정도 하거든요.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많아봤자 뭐 17불 막 이럴 거예요. 이게 18불, 20불 이렇게 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파업하는 친구들도 그동안은 이제 임금이 안 올랐던 사람들이에요. 뭐 미서부 항만노조 파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일은 험하고 힘든데 또 엄청나게 많은데 막 물류 계속 뭐 들어오니까 팬데믹 이후로 근데 이 사람들 그 연봉이 3년인가 5년 동안 동결됐었대요. 근데 그 사이에 물가는 다 올랐고 자기들은 이렇게 노가다 뛰고 있는데 그 동네 이제 퇴근해 동네 들어가게 되면 뭐 이발사라든가 뭐 식당 주인이라든가 다들 돈을 막 벌고 있는데 자기들은 못 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도 이제 파업해서 올려달라고 하겠죠. 3년 동안 동결됐으니까. 이런 큰 맥락을 봐야 되는데 뭐 디트로이트에서 30% 올려달라 40% 올려달라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만 이렇게 노출이 여러 번 되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대부분 휘둘려 있는데 이런 맥락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생산과 제조를 모두 해외에 줘버렸던 미국이 자국으로 이제 생산 그 기반 시설을 갖춰가고 있잖아요. 미국이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뭐 생산이 망할 거다 막 이런 뭐 리플들도 봤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은 로봇 또 굉장히 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고 AI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뭐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뭐 인건비가 비싸서 망했다면 미국은 뭐 이미 몇 번 망했죠. 뭐 서비스업이 70%인 나라인데 서비스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머리 한번 깡대도 엄청 비싸고. 근데 잘 버텨요. 그거는 인건비도 같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임금도 높기 때문에 당신이 받는 그 임금도 높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게다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천재들이 먹여 살리는 나라잖아요. 생산 공정을 극도로 효율화시키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 생산 관리라는 학문도 이제 미국에서 나왔죠. 대표적인 그런 예가 효율적인 생산 관리 예가 이제 테슬라죠. 뭐 이거는 제가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 생산 기반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물가도 오르고 그 시간도 적응하는데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지금 뭐 제 생각에는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요. 3년 동안 뭐 10% 가까이 올랐던 튀었던 그 물가가 점점 내려와서 3%대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연준이 잘한 건지 뭐 물가가 성미까지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올리니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뭐 M2도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지 화폐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금리와 고물가는 내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잡혀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뷰는 지난주부터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생산 기지들이 공장들이 다 밖에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다른 나라에서 빠져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하고 중국하고 독일 이 3국이죠. 3국.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이주 국가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 캐파가 생산 캐파가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대충 뭐 한 5천만 명 인구인데 한 1억 5천 정도 인구가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뭐 재화 물품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죠. 뭐 예를 들자면 반도체, 화학, 철강, 조선 이런 것들. 특히 반도체는 전 세계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나라, 엄청난 캐파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걸 이제 미국이 이제 자기 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잉 설비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과잉 설비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IMF 때죠. 그때도 빚 엄청 막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생산 설비를 확충을 시켰거든요.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10대 대기업들 평균적으로 그 부채 비율이 400% 그러니까 평균에서 지금 100% 이 아래일 것 텐데 그때 당시 엄청 났었죠. 아무튼 이 과잉 설비를 그 줄여가는 데는요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때로는 이제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우리나라 IMF 때 되게 힘들었듯이 긴축도 해야 되고 그 고통이라는 건요 미국이 지난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적응해야 하면서 점점 꺼트렸던 거 그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진짜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한테 생산 시설을 뺏길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로도 다른 나라로도 많이 나가죠. 멕시코 특히 대표적으로 많이 나갔고 계속해서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미국이 자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기게 되면 미국의 중산층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잘 버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중산층이 두껍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치도 안정되어 있어요. 사회 불만 계층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부가 어느 정도 이제 고르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서 복지 지출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 예산에서 가장 큰 지출이 뭐냐면 복지 지출이잖아요. 미국이 이제 팬데믹 이후로 부익부 빈익빈이 상당히 벌어져가지고 사회 불만 세력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요즘에 애플 매장 무슨 샤넬 매장 막 약탈하잖아요. 이게 한국이라든가 일본처럼 중산층이 좀 두터운 나라에서는 그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 중산층들을 빨리 두텁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숙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중산층이 늘어나게 되면 범죄도 같이 줄어들죠. 예전에 비레크먼이었나 그 미국 범죄율 늘어난다고 미국 교도소 리츠 그 GEO가 하고 뭐 CWY 같은 거 CXW 이런 거 샀었잖아요. 그 지금도 지금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이제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사설 교도소가 되게 많아요. 그런 쪽에 이제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중산층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상품들 수익률도 굉장히 하락을 하겠죠. 범죄가 줄어들면서. 아무튼간에 요즘에 이제 고금리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서 부채가 많은 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산이 많은 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자산이 계속해서 해외로 이제 보내지거나